트럼프의 약간 한계 내지 문제점은 모든 걸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해요.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상대방의 것을 뺏어서 내가 가져야지.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기도 하고 상대의 약점, 그다음에 상대로부터 뺏어오는 것을 나의 강점, 나의 부가가치 아니면 나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모든 국가를 대하는데 이제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 있고 마찰음이 되게 있을 거다.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되게 잘 관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우리 이남훈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우리 아까 좀 전에 박 팀장이 유니클로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대한민국에는 무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사는 그 포털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자체 요즘 상품이 오프라인 있죠. 매장도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유학생들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 막 옷을 구매할 때 네. 무신사를 많이 가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가면 무신사 매장을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의 하여간 대표 브랜드로 하여간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은 우신사라는 게 이게 진짜예요? 제가 몰라서 지금 그냥 넘어갈 건 남자는 옷이 무신사고 여자는 우신사예요? 매장이 그거 따로 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약간 저 속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삼성에서도 저가 브랜드들 PB 상품도 많이 내놓긴 했는데 유니클로를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지금 가성비가 무신사가 최고죠. 네. 네, 무신사가 그래도 좀 떠오르고 있는 거군요. 네, 네, 네. 아니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교수님 미국 가시잖아요. 예, 다음 주 중반에 이제 제가 방학 때마다 네. 미국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 작년 8월에 제가 갔을 때 그때 미국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제가 현지를 와 보니까 경기가 너무 그렇지 좋다. 않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매주 출연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늘 서부 쪽으로 가시지만 또 산불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가시는 그러게요. 곳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쪽이신 그러니까 거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네. 지금 미국 뉴스의 원래 가장 톱 뉴스는 지난주에는 이제 동부와 중부의 스노우스톰, 네. 눈사태가 큰 문제였고 지금은 이제 원래는 그 캘리포니아는 그 화재가 산불이 북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북쪽이 원래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드물게 LA 쪽에 이제 산불이 돼서 이제 이게 어떤 문제냐면 물론 이제 뭐 사망자도 있고 집을 잃은 분들도 있지만 미국은 화재 보험을 많이 들어요. 집들이 특히 산불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화재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험사들은 손해를 추정하기도 어렵고 너무 커스트가 많이 드니까 보험을 가입을 오히려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또 제가 아는 젊은 사람이 중고 자동차를 사면서 면허 딴 지 얼마 안 됐지만 보험을 가입했는데 한 달에 보험료가 300불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돈으로 40만 원. 근데 국내에서는 뭐 한 100만 원 정도면 우리 보험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생활이 진짜 빡빡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산불이 다음 주 가시기 전까지는 좀 진화가 돼야 할 텐데 물론 가실 곳과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더 이상의 좀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국내 산불하고 미국하고 틀린 게 우리는 이제 등산객이나 이제 뭐 담배나 이런 꽁초를 버리거나 아니면 취사를 하다가 네. 이제 산불이 나는데 미국은 자연 발화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 전에 캘리포니아 가다가 산불이 발생되는 걸 봤어요. 워낙 이게 건조하고 뜨거우니까 이제 산 같은 데서 자연 발화가 되면서 이제 그게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뭐 지구 온난화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하여간 이게 사람들 생활에 되게 엄청난 부담, 커스트로 그렇죠. 지금 작용을 하니까. 예. 그렇게 돼서도 미국의 경기의 숫자가 어떻게 좀 달라지게 될지도 향후 또 1분기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어 문장을 한 문장 준비해 주셨는데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월요일 날 주초에 젠슨 황이 CES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실제 주가가 반짝 올랐다가 이제 오히려 실망을 했는지 주가는 좀 빠졌는데
야, 이 사람이 되게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투자가 주주와 교감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데이터 센터 매출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하는데 이 사람의 결국 메시지는 우리는 데이터 센터 B2B 비즈니스 말고 컨슈머나 디벨로퍼 개발자를 위한 다른 시장이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엔비디아의 total addressable market이 얼마냐? 이게 이제 영어로 TAM이라고 하고 조금 컨설턴트가 이제 유식한 척 할 때 TAM이라는 약자를 많이 쓰고 벤처 캐피털 하는 사람도 미래에 투자할 때 당신 회사 미래 잠재 시장이 얼마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 현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면서 그 다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총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젠슨 황의 그러한 연설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젠슨 황의 연설만큼 화제가 됐던 게 이 사람이 입었던 이 가죽 잠바였습니다. 이번에 혹시 그거 그거- 보셨어요? 아니 봤는데 저희 보니 약간 크로코다일 같던데요? 크로커다일인데 브랜드가 뭐 어디 거예요? 톰 포드. 그리고 몇 천만 원짜리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부인이 골라줬다 그러는데 아니 뭐 저분은 재산이 많으실 테니까. 보통 입고 다니는 잠바보다 훨씬 더 화려했죠. 그래서 항상 저런 이제 가죽 자켓을 많이 입는데 저게 이제 같은 제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저 브랜드가 공개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도 그러니까 너무 브랜드 보통 공개가 때랑 됐었나요? 틀린 좀 화려한 걸 화려하게? 입어서 아. 그 미국에서 되게 기자들이 한참 취재를 했나 봐요. 이게 어디 브랜드인가.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톰 포드. 탐푸드 제품이었다. 예. 근데 굉장히 고가의. 이분이 하여간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말고도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엔비디아의 이제 매출 구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 거의 지금은 8, 90%가 데이터 센터. 결국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메타가 사주는 그 그래픽 프로세서가 대부분인데 지금도 여전히 원래 그 이 회사의 출발점이 게이밍 관련된 그래픽 프로세서고 그거 매출이 한 120억 달러.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자율주행과 관련된 게 20억 달러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8, 90%가 데이터 센터니까 이게 얼만큼 성장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본인이 그 시장 투자가의 관심을 일로 돌리려고 그런 게 우리는 이런 거 말고도 다른 부분 지금 이제 physical AI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large language model은 실제 우리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안에서 이제 챗GPT가 가동이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로보틱스 가령 시장도 결국 우리 시장이다. 근데 이제 그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로보틱 시장의 잠재적인 시장은 50조 달러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죠. 그게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마스크도 우리 회사 시가총액이 10배 뭐 20배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네. 근거인데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지만 이 그 젠슨 황의 어떤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갖고 생각하면 되고 시장은 약간 좀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지는 거 보면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지? 그래서 좀 헷갈려 했는데 우리가 좀 전략적인 사고 관점에서 젠슨 황이 연설을 한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근데 이것은 좀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어떤 큰 뭐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만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서 큰 시장에서 큰 바다에서 우리는 놀겠다. 이제 그런 그 전략적인 메시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젠슨왕 CEO가 굉장한 이제 항상 브리핑을 하고 뭔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감이 넘치고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미치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아직 멀었다. 20년 평균 이 이야기를 한 데는 어떤 속내가 있었을 거라고 본인이 보세요? 그냥 자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네. 원래는 그 CEO들이 특히 뭐 큰 회사 CEO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회사들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이번에도 마이크론 얘기를 했고 되게 구체적으로 네. 뭐 대만의 미디어텍 얘기도 했고 그래서 자기가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데를 많이 띄워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품이 있고 그거는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자,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통령으로 불리게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그 공약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이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도 궁금한데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많고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비즈니스 프렌들리하죠. 미국 그 근대 역사상 가장 그 친기업 인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공한 비즈니스맨을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일론 마스크를 이제 등용하고 그다음에 뭐 주요 요직의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특히 이제 일론 마스크가 추천한 사람들을 많이 앉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그 이코노미스트나 그 정치인들 중에는 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오히려 이 경제에 엄청난 혼란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시장에는 다양한 얘기가 많으니까 네. 각자 판단을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코노미스트 전문가도 많다. 이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트럼프의 약간 한계 내지 문제점은 모든 걸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해요. 상대방을 망가뜨리고 상대방의 것을 뺏어서 내가 가져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를 전체를 키워서 지금 이제 젠슨 황은 그런 거 아니에요. 파이가 큰 데 가서 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린랜드랑 파나마 운하를 미국 땅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미 뭐 지금 그린랜드랑 그 덴마크는 난립니다, 되게. 네. 뭐 그린랜드가 원래부터 독립할 마음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하여간 트럼프는 세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면서 상대의 약점, 그다음에 상대로부터 뺏어오는 것을 나의 강점, 나의 부가가치 아니면 나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모든 국가를 대하는데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되게 하여간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트럼프가 여러 가지 시장에 미국 경제의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겠지만 이제 리스크도 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실제 그 지금 재무장관인 그 스콧 벤센도 이런 얘기를 작년 여름에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 경제를 놓고 큰 구상을 하고 있다. 마치 1985년에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지난주에 미국의 그 전미 경제 학회 여기 이제 로고가 있죠.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석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사인 그 모리스 업스펠드라고 버클리 지은 교수고 전에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스콧 벤센트가 한 얘기인 건 마찬가지로 그 실제 트럼프가 경제가 정책이 생각한 것처럼 효과가 떨어지면 오히려 달러를 약세로 전환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도출하려고 그러니까 중국까지 이제 같이 끼어갖고 중국이 가장 뭐 큰 트레이딩 파트너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 있고 힘을 뭐 밀고 당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통 경제학자가 이제 워닝을 하는 그래서 상당히 센 정책을 다양한 걸 추구하다 보면 하여간 마찰음이 되게 있을 거다.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를 과연 우리 시장은 싫어할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은 뭔가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출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제가 지난주 얘기한 가능성. 것처럼 올해 미국장이 뭐 무난할 것 같긴 하지만 리스크를 되게 잘 관리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의견은 그 제가 한 3, 4년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찰스 굿하트라고 이분은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예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런던 정경대. 이분은 훨씬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해진 게 엄청나게 그 화제가 된 책을 발간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가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을 누렸던 것은
중국과 동유럽의 그 양질의 노동 인력을 그 저가에 엄청나게 공급이 돼서 특히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월마트에서 3분의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중국도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동유럽도 그러한 인구가 공급이 줄어들면서 세상의 인플레이션이 저인플레이션에서 고인플레이션을 갈 것이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주장을 해서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아, 이분이 되게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네. 그런 주장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제 국내 어디 그 언론사랑 인터뷰인데 이분의 주장은 트럼프가 역시 그 대단한 협상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결국 이제 푸틴하고도 담판을 짓고 젤렌스키랑도 이제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동 전쟁도 다 불러다가 이렇게 평화 모드로 가면 뭐 에너지 가격 특히 이제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전 세계가 특히 이제 미국은 또 계속 에너지 공급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아주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그 결과 낮아지면 미국은 상당히 트럼프 집권 2년 동안 성공적인 경제를 아주 정책을 이제 맛보면서 되게 미국 경제가 순항을 할 것이고 그 결과 달러도 강한 달러로 가는데 결국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풍이 불어서 무리하게 2026년 말쯤 되면 트럼프가 강한 달러가 미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을 주니까 오히려 달러 약세로 달러를 그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제 그 자체가 당장은 금년하고 내년에 미국 경제나 증시는 좋겠지만 상당히 나중에 그게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이코노미스트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의 그냥 전체적인 그 큰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라는 그렇죠. 것을 다들 무서워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약할 수도 있다 혹은 아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이제 다양한 면에 있어서 시장을 힘들게 할 것인지 각국을 힘들게 할 것인지 혹은 대타협을 이룩하게 만들 것인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이제 열어보면서 마주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어떻게 뭐 예측을 해서 미리 우리가 뭔가를 되게 할 수는 뭐 없을 것 어렵죠. 그건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나의 포트폴리오는 좀 분산화가 되고 네. 너무 압축 포트폴리오나 리스크가 많은 레버리지 같은 거는 이제 피하는 게 좋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일본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2년 동안의 지수 차트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죠. 네. 그 제가 맡고 있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일본 전문가 네. 고다이라상을 모시고 일본 거버넌스 개혁을 재조명해보고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네. 근데 고다이라상이 발표했던 자료예요. 그래서 그 지난 2년 동안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의 주가인데 네. 미국은 이제 우리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2년 연속 25% 주가가 올라서 거의 60% 상승. 여기 보면 이제 녹색 그림이고 일본도 계속 주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40% 넘는 상승을 지난 2년 동안 보였고 네. 한국은 불행히도 작년에 주가가 빠져서 거의 2년 동안 주가가 횡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면에는 뭐 일본이 뭐가 그렇게 요즘 대단한가? 오히려 한국이 뭐 그 수출 기준으로 월 단위, 일 단위로 일본을 제친다 그러는데, 근데 일본은 진짜 최근에 천지개벽할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부나 그다음에 정치인들, 국회, 그다음에 기업들인들이 되게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버넌스 개혁이 돼서 시장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우리 국내 경제 살리기 어렵다고 심지어 JP 모간은 금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3%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 증시가 살아나면 경제 심리가 살아나면서 내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최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문구는 일본의 가장 보수적이고 일본의 국내 자산 운용사인 노무라 자산 운용이 발표를 한 건데
2024년 11월부터 상장회사의 그 이사회의 그 과반수가 독립이사, 국내에서 사회이사라고 하죠. 과반수가 독립이사가 아니면 우리는 그 회사의 CEO나 그 사회이사 후보위원들의 일본은 그 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매년 합니다. 국내는 보통 3년마다 선임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총에서 우리는 이런 회사들은 CEO나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들의 재선임을 우리 반대하겠다. 엄청나게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인사를 꾸려라. 그러니까 일본이 진짜 이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주가가 20% 올랐죠. 그리고 이제 국내는 지금 이제 뭐 자사주나 이러한 쓸데없는 유유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일본은 이제 상호주라 그래서 회사들끼리 서로 지분을 들고 있고 고려아연이 이제 그런 이상한 짓을 좀 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큰 은행들이 제조업체들의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호주 지분 퍼센티지가 50%에서 1990년에 지금은 10%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호주를 팔면서 그 여유 자금으로 주주 환원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아니면 해외 지금 M&A 같은 거 지금도 이제 일본의 신일본 제천 니폰 스틸이 USD를 인수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는 자산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려고 이제 이런 노력을 합니다. 네. 한국도 이제 자사주 들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소가가. 가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일본에서 아까는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그 자산운용사의 공식적인 그 발표였고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행동하는 액티비스트인 오아시스 국내에도 이제 최근에 조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런 발표를 했어요. 여기 이제 CEO인 세스 피셔라고 그동안 일본이 상호주를 보유하면서 제대로 자본주의가 작동이 안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CEO나 이사회 멤버들은 다음 주총에서 해고될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자본주의 제대로 된 자본주의로 가게끔 일본 자산운용사도 주장을 하지만 해외 펀드들, 액티비스트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발표를 한 고다이라상이 그 니케이 일경의 가장 선임 기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일경이 되게 보수적인 그 신문인데 여기도 3, 4년 전부터 일본의 자본주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행동주의에 대해서 우리도 회사 입장이 공식적으로 찬성을 한다. 왜냐하면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행동주의자는 활동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큰 변화가 이제 일본에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우리 여기 저 3프로 우리 스튜디오 밖에 나가면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세븐앤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결국 일본의 변화는 이러한 투자가들이 스튜어십 코드를 갖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을 하고 이사회가 무엇을 중시하느냐?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가장 중시를 해요. 그래서 세븐앤아이 같은 데는 캐나다의 그 리테일러인 쿠시터트라는 데가 우리 전체 회사를 다 인수하겠다, 상장 폐지하겠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오퍼를 내니까 좀 더 많이 써내세요. 그래서 이사회가 했고, 그다음에 경영진 창업자 1세대가 그거 말고 우리가 차입을 해갖고 전체 주식을 다 사서 높은 가격에 상장 폐지를 우리가 추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은 좋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는 아직도 어느 쪽 편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창업자 패밀리가 하겠다는 것도 무조건 찬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주주한테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우리는 갖고 오는데 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법 개정 얘기도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변하고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하면서 일본이 진짜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되게 부러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 주가 차트가 엄청 부럽죠. 히타치. 그러니까 지난 3,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제 밸류업을 한 것을 보여주는데, 히타치는 뭐 한 15년 전에 회사가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망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한 10조 원 정도의 적자도 낸
연도도 있었고. 근데 여기가 22개의 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한 회사만 상장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 상장 자회사를 매각을 했거나 다 100% 지분을 다 샀어요. 그래서 우리 매직금융이 한 것처럼 그렇죠. 딱 하나의 하나의 지주회사만 있고 모든 밸류는 다 그 위로 올라간다. 이제 구글 같은 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알파벳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도 이런 것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네. 이런 것을 보고 배우면 한국 주가는 진짜 2배, 3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고 정부도 국회도 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은 불어만 하고 있는데 뭐 작년부터 시작된 밸류업 관련한 움직임이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니까 이제 올해는 뭔가 조금 작년보다는 다른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길 나타났으면 희망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리비안이 요새 루시드도 그렇고요. 전기차 기업들 사실 작년만 해도 이거 돈이 없어서 뭐 파산하는 게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분기에 1조 5천억씩 적자는 납니다. 1조 5천억이 1년에 분기예요. 6조 원. 네. 근데 지금 요새 분위기가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브랜드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네. 그다음에 여기가 현금이 한 10조 원 정도는 있어요. 근데 분기에 1조 5천억씩 깨먹으면 2년을 못 버티잖아요. 근데 이제 복스와겐이 결국 합작사를 리비안하고 만들어서 복스와겐이 그 소프트웨어 비에이크를 만든다고 한 15조 원을 썼는데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네. 우리는 미국에 가서 리비안의 그 가르침을 받겠다. 왜냐하면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나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조 원의 자금 출자를 약속을 복스와겐이 했고 그래서 자금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올해의 다크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아마 우리 3프로 청취자분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그 중에 일부 뭐 한 5%나 10% 정도 팔아서 전기차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예, 그래서 한다면 리비아를 들고 있으면 왜냐면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2배 오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데 업사이드가 리비안이 많을 것이다. 제가 작년 9월에도 미국 돌아와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지금 미국의 핫한 브랜드가 기아의 EV9. 국내에도 요즘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도 진짜 아주 쿨한 그 SUV로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고 그렇군요. 테슬라야 뭐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실제 작년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10% 줄었어요. 그러니까 리비안 같은 데가 시장을 럭셔리 프리미엄 부분에서 이제 잠식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형용사 표현으로 리비안에 대해서는 beautiful하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great brand다. 브랜드가 뛰어나고 충성도가 높다. 그래서 그 우리는 국내에 지금 없으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대단히 하여간 인기가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은 라인업을 보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럭셔리 세그먼트에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 S와 X랑 경쟁하는 R1S라는 여기 하얀 차 되게 이쁘잖아요, 되게.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졌죠. 근데 모양 전체는 약간 레인지로버 같고 이 앞에 그 뭐라 그러죠? 불 불만 여기 조금 들어오는 게 다르네요. 되게 아주 네. 그 시그니처 멋쟁입니다. 되게 디자인인가 심플하게 봐요. 되게. 그래서 이 R1S가 한 7만 5천, 8만 달러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테슬라 모델 한 1억? SX랑 이제 비슷하고 그다음 미니 트럭이 R1T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여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아까 얘기하는 우리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결국 커진 게 모델 3, 모델 Y를 램프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것처럼 이 회사도 4만 5천 달러에 이제 시작하는 R2라는 좀 보급형 모델을 내년 상반기에 이제 그 출시하고 이미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요 모델 R1S랑 R1T만 하니까 시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작년에도 5만 2천 대 팔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크지는 않다.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유명해진 것은 제가
이 회사 주차장, 그 소프트웨어 본부 주차장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건데 여기 직접 찍으신 사진이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을 직접 뜁니다. 예, 투자는 우리 그 현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그쵸.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의 그 딜리버리 밴을 이제 처음에 공급해서 왜냐하면 아마존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회사고 그 제프 베조가 IT를 잘하는 데인데 여기가 처음에 이 리비안을 이렇게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은 되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되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복스와겐이 같이 그 협력 파트너로 같이 동반자로 한다는 것은 실력, 기술력을 우리가 이제 믿어도 된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뭐 2021년에 이 회사 상장됐을 때 핫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그 기억은 있어요. 그때 주가가 170달러고 시총이 한 200조 원 육박해서 야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제 200조 버블이다가 됐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비는 주가가 90%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바닥에서 계속 그 반등을 노리는데 지금 시총이 한 23조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 나는 회사가 많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뭐 테슬라 시총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포텐셜이 되게 있구나. 그래서 금년 4분기에 아까 금년이 아니죠. 작년 2024년 4분기에 매출 총이익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한다고 회사가 발표를 했고 지난주에 주가가 이게 하루에 26% 뛴 적이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그때가 그 딜리버리 인도량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서 시장이 매출 총이익 흑자 전환 약속을 달성을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 저는 테슬라가 2016년에 7만 대를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10만 대를 생산해서 2016년에 테슬라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만 이 회사는 없는 것은 일론 마스크가 없죠.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마이너스인데 여전히 베어리시한 사람 많아요. 공매도 비중이 14%.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공매도 친 헤지펀드는 다 환매수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리스크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이렇게 여전히 베어리시하게 보는 사람도 많고 적자가 여전히 많이 난다. 흑자 전환은 아마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3년이나요? 예. 이걸 뭔가 좀 빠르게 당길 만한 요인은 없을까요? 대량 생산, 램프업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게 또 어렵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고정비를 분산화시키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동차에 있어서. 앞서서 테슬라 비중을 좀 줄이고 리비안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편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비교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가 좀 약간 흔들렸네요. 숫자가 지금 아래 숫자가 조금 옆으로 가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퍼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회사의 시가총액을 그 회사가 생산한 판매한 물량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 같은 데는 시총이 뭐 25조 원인데 철강 생산을 2,500만 ton을 했으면 철강 한 톤당 시가총액 가치가 얼마냐 뭐 그런 걸 비교를 하는데 테슬라 시총이 23조 원, 아니죠. 테슬라 시총이 1,800조 원, 네. 리비안이 23조 원. 그러니까 리비안이 한 100분의 1쯤 되는데 실제 테슬라 시총의 한 80%는 미래의 로보택시, 자율주행, 뭐 로보틱스 이런 거니까 실제 전기차와 뭐 그 충전 인프라 관련된 뭐 그런 그 전기차 관련된 가치가 한 20% 정도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400달러 중에 80달러 시총으로 치면 한 360조 원. 그러니까 도요타 시총이 한 이 정도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작년에 180만 대를 팔았기 때문에 그 367조 원을 180만 대로 나누면 한 대당 차량 한 대당 기업 가치 시총의 밸류가 14만 달러쯤 돼요. 뭐 한 2억 정도 된다고 우리가 네. 볼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리비아는 시총이 23조 원인데 5만 2천 대 팔았으니까 한 대당 그 고객한테 인도한 한 대당 가치가 30만 달러. 근데 이제 내년 후년에 물량이 엄청 늘어나면서 이 분모가 커지면서 이 시총을 인도량으로 나눈 30만 달러 가치가 되게 내려올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수준이고 회사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임계점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비안의 장점, 뭐 이전에도 가끔 사진 보여주시면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 그 하얀 차 이 중간에 이제 그림 있는 게 지금 주문을 넣을 수 있는 내년에 인도가 되는 리비안 R2 한 45,000달러에서 시작을 하죠. 되게 이뻐요. 모양이 네. 되게. 그래서 이제 요거는 모델 3, 모델 Y랑 직접 경쟁을 하고 그래서 성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시승을 못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제가 해보실 테슬라 계획이죠. FSD 다시 한번 왜냐하면 FSD가 최근에 바뀐 게 전에는 일단 길에 주차장에서 차를 큰 길로 빼 나온 다음에 FSD를 누르면 이제 혼자 알아서 가는데 네. 그 다음에 주차장 진입할 때부터 내가 운전을 했는데 최근에는 주차장부터 이게 시작이 된대요. 정말요? 더 발전을 한 오.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뭐 IFC 그 지하의 주차장에서 딱 누르면 연대 신촌까지 그냥 알아서 주차장까지 오.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그걸 해보고 싶고 이제 리비안도 제가 시승을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디자인, 색상 여기 색상이 또 되게 아티스틱한 그런 게 있어요. 색상들이 이쁘고 레인지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리비안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회사가 현금이 10조 원이 있다 그래도 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부품업체들이 공급을 항상 꺼려하고 우선권을 안 줬는데 volkswagen이 합작회사를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고 한 8조 원까지 우리가 돈을 넣겠다 약속을 하면서 이 회사는 이제 메이저 이제 자동차 회사로 부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품 회사와 내고 협상력에 있어서 훨씬 우월해진. 그다음에 자금 난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 하여간 복스와겐하고 리비안이 합작을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정의선 회장이 맨날 얘기하는 Software Defined Vehicle SDV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리비안은 인력, IT 그 IP를 공급을 하는 거고 복스와겐은 브랜드 자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급을 해서 상당히 윈윈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합작이라는 게 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스와겐이 너무 절실해요. 절실하기 때문에 리비안이 인도하는 쪽으로 아마 협상을 계속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 네. 요게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테슬라가 2016년부터 램프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리비안이 지금 2016년 테슬라가 그 당시에 7만 5천 대 만들 때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10만 대 가고 25만 대 가고 36만 대 그다음에 2018년 19년에 모델 3가 램프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고 아직 자율주행이 그 리비안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저때 당시에도 물론 전기차가 빠르게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모멘텀이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많은 주주분들이 리비안은 일론 머스크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CEO도 되게 훌륭한데 네네. 물론 이제 조금 일론 머스크보다는 뭔가 성장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네. 전기차의 단순한 판매량 말고 거기에 붙을 수 있는 기술에 네, 대한 네.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 좋겠네요. 예. 근데 그 부분도 해결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나오면 여기 제일 많이 갑니다. 리비안으로 많이 리비안은. 가나요? 회사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본부가 한 1,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뭐 캐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오른 게 전기차 때문에 오른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 갑자기 또 루시드와 리비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도 참 의외다 싶었는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쪽에서의 리비안의 그 약진을 얼마나 빠르게 또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기술이 또 접목이 되게 될지 여부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